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춘계학술대회 네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청년의 내일과 지역의 내일이 주제인데요. 이 세션이 메인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주제의 세션입니다. 저는 4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의 세션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런 청년 창업을 위한 여러 많은 그런 제언들과 또 정책적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을 위한 그 여러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세션은 네, 청년들에 의한 네, 세션으로 정말 네, 아주 그 뜻깊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보셔도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확 바뀌고 굉장히 환해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벌써부터 희망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따가 소개는 드리고 성함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십니다. 신하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이신 개항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 네, 경기도의회에서 오셨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이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이우정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이신 네, 팁스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은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담론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민간과 또 정부와 또 실제적으로 그 청년의 내일과 지역의 내일을 만들고 계시는 굉장히 현장에 가까운 실천적인 분들을 모셨고 다양한 분들의 이런 굉장히 좀 뜻깊은 콜라보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지방자치학회가 좀 더 그 실천 현장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더 넓어지는 또 여러 많은 그 실천 현장과의 접점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명대의 신하영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원래는 교육학 전공자이시면서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그런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를 해오셨고 한국교육개발원에도 계셨고 또 특히 굉장히 지금 매우 그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라는 굉장히 또 멋진 연구소의 코파운더로서 지금은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세명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네, 신하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분, 15분, 20분 정도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전 세션에서 제가 갑자기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 제가 준비된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김보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이제 저는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육 행정을 중심으로 받아왔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오기 전에 지방공기업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서 나름의 한 3년이 넘는 그 지방공기업에서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제 나름의 방점을 찍을 수 있었던 그런 발표 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김보람 선생님과 저의 인연이 10년이 넘었는데 서로가 대학원생이던 소위 말하는 꼬꼬마 시절에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둘이 같이 세션을 기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기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청년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안에 지금 이제 세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2020년에 제가 서울시의 연구 용역으로 했었던 서울시 청년 직업 실험 사례 연구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 이제 과학기술학에서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책 영역에서는 또 정책 실험이라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 정책 실험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으로서 또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바도 있어서 이 어떤 직업 실험, 청년에 대한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이 기존의 당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서울시가 했었던 이 청년 직업 실험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청년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체가 되어야겠다는 또 깨달음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왜 청년 직업 실험인가,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민간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뭐 민간 그리고 군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시장 경제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이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시장 가치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사회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변했고 다양한 제조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제조업 중심의 혁명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인간은 노동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소외된 인간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가가치로 이 노동 소외를 또 해결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경제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이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의 그냥 부차적인 섹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활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이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서는 기존에 그냥 하면 좋은 일로 여겨졌던 그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교정활동, 사회적인 포용활동이 진짜로 경제의 주 무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청년들이 나아가야 하는 이제 마이 잡, 내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의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혹은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토큰 같은 그 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좀 급진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많은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상생 경제라든가 이타적인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전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치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것이 연구활동가라는 직업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아까 이제 군 부대에서 가능한 창업 플랫폼도 말씀하셨는데 그 창업 플랫폼이라는 세상에 없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 소속이 될 것이며 만약에 기업 없이 혼자 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기존의 창업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창업가로서는 충분히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창업가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연구활동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뭐 그린피스나 이런 쪽과 같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고 데이터 실증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다면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노동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의 전문성 어떻게 신뢰하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서울시 정책 실험 그리고 저의 연구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제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의 이 플로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직업의 성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연구활동가라는 것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귀납적으로 연구활동가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찾아냈던 그런 요소들을 대입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 연구활동가라는 액티비스트 리서처 혹은 리서치 액티비스트라고 한 사람들이 완연한 어떤 독립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직업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사실 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 플레이어들, 아까 그 판을 깔아주고 그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잠깐 가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보람 선생님도 연구활동가의 이제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존 사회에서 얘기하는 직업군에 분류해서 어디에도 우리 소위가 이제 철학적으로 미끄러진다고 표현을 하죠. 어디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는 이분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근데 정의해야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에게 라벨링을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4가지의 이 자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를 얘기했는데요. 일자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취업이라든가 창업 그리고 청년들의 성장에 대한 것이고, 설자리가 청년들의 이 대표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참여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놀자리가 청년들의 교류와 문화 부분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놀자리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마음 챙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살자리가 청년들의 주택자금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청년들의 설자리면서 동시에 놀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에게 살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에 제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이 제3섹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 제3섹터가 기업의 ESG라든가 기업의 CS라고 접붙여져서 굉장히 상업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이 활동을 의미화하는 작업이 제3섹터에 일어나는 이론적 활동과 굉장히 잘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연구활동가 행동양식, 연구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청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 모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상호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려면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독자적인 진입 경로가 있어야 된다. 뭐 의사는 의대를 나와야 하고 나름의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독립적인 전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 과정은 재교육, 보수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도 국가 자격증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들끼리의 나름대로 상호 통제와 나름대로 상호 모니터링이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독자적인 지위, 집단,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드버커시 그룹이 존재하는 여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의 모형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이 직무 능력 그리고 독자적인 진입 경로 그리고 전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러슨 모형에서도 이 4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이 4가지의 좀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다른 곳과 변별적인 나름의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아야프라는 아시아 유스 액티비스트 리서치 펠로우십이라는 사례를 픽업을 한 이유는 이 사례는 말 그대로 펠로우십인데요. 사람들에게 기존에 장학금을 주거나 활동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2주 넘게 이제 레지던시 합니다. 이 사람들 합숙을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만 모이는 것이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각자의 문제 의식을 나누고 본인들이 그동안 5년, 10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2주간의 레지던스에서 재밌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이 레지던스가 끝나면 새로운 뭐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의 플랫폼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펠로우십에선 사람을 뽑을 때도 그냥 가능성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활동한 영역에서의 성과가 있는가 나름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지구에 없던 것인가를 꼭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이면 그 사람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 주니어 친구들이 만나기 어려웠을 그 소위 말하는 분야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매칭을 해줘서 2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 그대로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기에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프 사업을 우리가 보통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취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거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본인이 하는 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거버넌스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청년들을 몇 명 선발해서 주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이 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청년재단이 붙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한 주체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갖가지 청년 위탁 사업을 해왔던 곳에서 받아서 어떤 정책의 성격상으로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네, 1기와 2기 연구 활동가에 대한 거는 그 PDF로 공유드렸던 이 전체 그 자료집을 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상황이어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서 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복지라든가 환경,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택, 도시의 교통, 서울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는데 왜 재활용 그 라벨을 잘 보지 못할까,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대로 다양성이라든가 건강의료, 그리고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왔었고요. 이 친구들 그 면면들을 보시면 나중에 자료집을 보시면 아실 텐데, 고등학교만 나오고서도 본인이 스스로 홈스쿨링을 해서 전문성을 쌓은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시의원이나 이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주원 씨 같은 녹색당에서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한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펠로우십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의 면면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뭐 이를테면 환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환경 운동 단체에게 본인이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이런 캠페인을 새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본 모형에다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연구활동가들을 만나봤을 때 정말 이 친구들이 전문직으로서 성립되는가를 봤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구 활동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요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급진적으로 문제로 만들어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방법론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소셜미디어라든가 IT 방법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진입 경로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민단체 간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쭉 승진하는 그런 트랙을 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단체를 만든다거나 본인들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성 인정받아서 나중에 관리직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입직 경로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본인들끼리의 보수 교육이라든가 본인들끼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나름의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프로보케이션이라든가 레지던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 활동가들은 독자적인 집단으로서 본인들의 처우라든가 본인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재원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일할 청년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나 그들의 전문성을 폄하하거나 혹은 평가절하해 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청년을 동원하지 말고 청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것, 그리고 청년들을 교육시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그 새로움을 노비스로서 초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저부가 가치 그리고 저숙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폭력과 관련된 아주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노동시장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거버넌스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청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단연간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살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욕구 그리고 혹은 청년들이 어떤 정책의 주체를 선호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조직의 구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청년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 거버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 기획이 있더라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제일 좋았던 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2기에 기획처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때 청년 정책이 정말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굉장히 감명받았던 것들이 청년들의 실패를 기다려줄 수 있는 국가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그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 시간은 대신에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린하다고 얘기하죠. 패스트 페일. 그러니까 빨리 실패할 수 있도록 어떤 기한을 정확하게 주고 그 기한 후에는 피드백을 여러 사람이 주는 형태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그냥 사회에서 주어지는 그 작은 자리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진짜 사회적 문제다.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하는 행위를 우리가 노동시장의 가치로 연결해주는 그 가치 창출 행위로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하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뭐 기업이든 정부든 뭐 지자체든 모든 곳에서 이 MZ 세대의 그런 경향 이런 것들, 정치 성향, 뭐 소비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런 갈증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MZ 세대들은 소비를 할 때도 같이 소비를 한다. 이 기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제품이 친환경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런 같이 소비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을 선택할 때에도 예전처럼 이제 대기업이나 단순히 이제 공무원으로 뭔가 대기업의 그런 부속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서 있는 의미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나의 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MZ 세대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뭐 경제적인 것도 보다도 오히려 그런 가치적인 것에 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노동, 가치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하영 교수님의 발표가 그런 정말 새로운 길을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 일로 삼고 그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일로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직업으로 또 정착시키고 정말 뭐 1인 기업, 1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액티비스트, 리서처 이런 분들이 소수의 처음에는 그런 뭐 프론티어로 시작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차 확산이 돼서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그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또 자신의 그런 존재 의미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는 것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대표인데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그 핫한 그 핫 플레이스가 인천의 계항로입니다. 사실 인천의 계항로는 거의 뭐 시간이 멈췄던 거의 뭐 4, 5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없어질 것만 같은 시간이 멈추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생명이 멈춘 것 같던 그 공간에 그 숨결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고 거기를 완전히 인천의 그 핫플레이스로 명소로 바꾸어 놓고 청년들 젊은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명소로 탈바꿈 시킨 장본인이시자 주인공이신 계항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장님을 대표님이시자 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지방자치단체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밖에 없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중구 구도심에서 역할이 끝난 공간에 2021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시공하고 하는 도시재생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항로는 설명한 것처럼 과거 188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고 저희가 활동하기 전에는 거의 유동 인구가 거의 빵명이라고 볼 수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인천을 선택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당구가 짠 도시, 범죄가 많은 도시, 망하면 가는 도시 등 기타 등등의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팩트는 인구가 300만의 도시이고 인구가 300만이라는 뜻은 다른 대한민국은 역시 북한과 돼 있기 때문에 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전주에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여, 여수, 목포 다시 말하면 각 지방 도시들끼리 똑같은 관광 인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인구 자체가 295만이기 때문에 자체 인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천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로 인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선입견들이 인천이 오히려 훨씬 기회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다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계항로에 있으면 사실상 10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이지만 실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지도와 영국의 지도를 겹치면 묘하게 붙어집니다. 리버풀의 위치는 인천이고 런던의 위치는 부산이고 버밍엄의 위치는 대전이고 브라이튼의 위치는 통영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리버풀과 영국과 닮은 도시를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남은 도시가 인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과 닮은 도시는 뉴욕, 런던, 리버풀, 요코하마 등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0위권 국가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지금 인천에 있는 바닷가들은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우리 대한민국이 변한다면은 그런 곳이 변하고 테이트 모던, 리버풀에 변했던 것처럼 변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활동한 지 4년 됐고요. 현재 15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집도 있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그다음 양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항로 고깃집이라고 고깃집도 있고 통닭집도 있고 햄버거집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년을 거쳐서 활동을 하면서 재밌어지게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모르는 팀들이 약 40개의 팀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홍대에서도 오고 성수동에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건물을 사서 계항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팀이 저희 외에 약 40개 팀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하나 사람 한 명 없던 곳에서 현재 현 시점으로 약 55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항로 통닭입니다. 계항로 통닭을 왜 만들었냐면 저희 계항로에는 구도심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만든 게 계항로 통닭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세대에 관계없이 같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의 노래를 틀고 같이 어울려 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게 개항통닭이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닭이었고, 그 닭을 기름에 튀길까 하다가 어른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전기구이 통닭이 맞겠다 싶어서 전기구이 통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곳에 실제로 한번 나중에 인천 계양로에 방문해서 실제로 오시면 더 좋은데, 이 공간에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이죠. 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10위권,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국가이고 물건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하고 그냥 공간이 비었으니까 카페나 만들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자세로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획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이 공간에서는 세대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걸 넣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인천에서는 나이가 현재 20대부터 약 60대 넘어서까지 한 번은 소풍은 멀리 가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고, 한 번은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로 가는 지역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20대부터 현 60대까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천에 기준이 된 것들이 계양통닭에 즐비하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가 그렇고 저렇고, 60대도 할 말이 있고 50대도 할 말이 있고 20대도 할 말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인천에 갖고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현재 계양통닭에는 20대 인스타그램에 나올 것 같은 사람들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자유롭게 와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사진, 저분들은 뭐냐면 제가 재개발 현장 가서 졸업앨범을 주워와서 전시를 한 건데, 그곳에 실제로 졸업앨범 주인공이 옵니다. 인천 숭이국민학교고요. 저분은 50대 중후반이 넘은 분들인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현재 제 나이 또래 때에 아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와서, 아, 저 학교가 과거에 있던 학교고 현재 너가 다니는 학교야 라는 식으로 세대 간에 또다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한 게 계양통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상생을 말하고 있고 공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5개의 공간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란 부분이죠. 과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계양로에 올까? 한 번은 오겠지. 3번 올까? 4번 올까? 제 기준으로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양로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카피가 가능한 것이 계양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애들이 3번 올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집중한 게 바로 노포였습니다. 이분들입니다. 계양로는 특성상 종로랑 을지로는 서울에서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서울이라는 특성상 금방 팔아먹고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은 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천은 서서히 많기 때문에 현재 인천 구도심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발전을 시키는 거를 갯벌을 메꾸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데 지켜져 있던 게 바로 인천 계양로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바라본 건 노포고, 현재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노포가 전체 60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분 정도 걸어가면 끊임없이 노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포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이분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인스타그램 알려냅니다. 따라서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 계양로에 놀러 와라. 계양로에 놀러 오면 계양로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포도 볼 수 있다. 한 번은 40년대 가서 술을 먹고 한 번은 계양통닭에 와서 술을 먹어라. 이게 트렌드고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멋있는 거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계양로 프로젝트는 10개의 공간을 만들었지만 노포를 40개를 알려내면서 50개의 콘텐츠가 있는 거리가 되고 공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노포를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천을 보니까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분들의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역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본 게 현재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더 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강점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한 지점은 현재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노포를 알려내는 게 아니라 노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광신제면소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광신제면소라고 치면 대한민국 최초로 쫄면을 만든 곳이라고 나옵니다. 과거에 이 공간은 엄청나게 많은 면을 뽑아냈던 공간인데 현재는 교회에 납품하는 정도로 전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저분에게 갖고 있는 건 기술력입니다. 근데 계양로 프로젝트,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트렌드를 알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양면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면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저분과 콜라보레이션 한다. 저 곳이 대한민국 최초로 쫄면을 만든 곳이니까. 그래서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면은 현재 계양면에서 전량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저희는 광신제면소 연락처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럼 광신제면소에 있는 장인은 또다시 젊은 친구들과의 활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업체에서 다 또다시 젊은 친구들과 새로운 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더니 저분이 새롭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과거처럼. 저분은 현재 우리를 좋아하고 있고 우리도 저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양면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계양면은 기존에 있는 면을 쓰는 게 아니라 노포 어른들과 콜라보레이션 통한 면을 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경쟁력,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간판입니다. 이분은 37년생이고 60년 넘게 목간판을 만드신 분인데 과거에는 목간판을 한 달에 300~400개씩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하나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을 처음 만나뵀을 때 자기가 기술력이 과거에는 영광을 받았지만 자기 기술력이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 뵙고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하는 모든 간판은 목간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붓글씨를 쓰고 조각팔로 파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목간판은 써야지 멋있는 거야. 이게 간지야. 이게 트렌드야. 그럼 또다시 젊은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저분의 연락처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또다시 젊은 친구들이 저 어른을 찾아가서 목간판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고 메뉴판을 만듭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문들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이제 밀려가지고 저보고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37년생이고 과거에 잘 나갔지만 현재는 아니고 장인이고 노포입니다. 젊은 청년들과 만나서 젊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를 읽는 법, 해결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이분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분 역시 새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노포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젊은 청년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4년에 걸쳐 몸으로 알아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야 철학, 역사, 문화 말할 수 있지만 37년생인 어른을 만났을 때는 일단 저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것들을 말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경험적으로 제가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인천당입니다. 여기 역시 60년 된 과자집이고 아직도 주물로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분 만나뵀을 때 주저넘게 말했습니다. 요새 애들은 한 근씩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낮게 포장으로 해서 팔자고. 그러면 훨씬 더 좋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 어른이 나한테 그럽니다. 내가 여기서 60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방부제 제습제 안 넣고 있는데 지금 와도 저렇게 한다면은 내 거가 이제 방부제 제습제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싫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주제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이트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저희가 한 근씩 하다가 낮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게 뭡니까? 그럼 저쪽으로 가면 인천당이라는 곳이 있고 어떻게 하면 사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또다시 인천당에 가서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순환을 통해서 노포 어른들의 홍보가 되고 계양로 전체의 경쟁력이 있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생기고 청년과 장인의 결합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저희는 그런 식의 방향성을 찍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계양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 중에서 계양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이 친구들을 계양로 이웃사람, 노포 어른들 만나듯이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저분들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는지, 어떤 모습을 장사를 할 건지를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노포 어른들 인터뷰하듯이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계양로 젊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 역시 우리의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 계양로 사는 사람. 제가 지금 계속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가 일을 진행할 때 저희가 중심을 두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두고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계양로 이웃사람, 노포 어른을 지칭합니다. 계양로 젊은 사람,
계양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계양로 장사하는 사람. 세 번째, 계양로 사는 사람. 정주 인구를 말하죠. 계양로에서 살고 있고 진짜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뭐에 관계없이 그래도 와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저분들을 위해서 계양로 프로젝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광복절 즈음에 한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정주 인구, 주민들이 갤러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양로 프로젝트 15개의 공간에 그래피티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저희 공간 전체에.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떤 걸 했냐. 어린아이들, 계양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컨택을 해서 원장님 선생님께 말을 해서 저렇게 컬러링 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저거를 색칠을 하고 색칠되어져 있는 작품들은 저희 공간인 라이트하우스에 전시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역이. 유치원 원장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덜어드린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지역에 있는 카페에 작품이 전시가 되어서 보러 오는 겁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자기 작품이 걸려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윈윈, 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역 작가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지역에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벤트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2회째 한 건데 리스펙트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방관, 군인, 경찰관, 의사, 간호사 분들을 11월 한 달 동안 할인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재작년에 했을 때는 계양로 프로젝트의 과객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할 때는 계양로 프로젝트 외에 계양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약 40개 업체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50개의 업체가 계양로 주변에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또한 제가 교육을 합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와 만약 어른이 오면 꼭 말을 해라. 아버지가 소방관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남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게에서는 아버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 할인을 해주는 거야,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도 기분이 되게 좋겠죠. 제가 방금 말한 게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같이 챙기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언제나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해야지만이 별거가 된다고 제가 현재 지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올해는 계양로 프로젝트 가게, 계양로 젊은 사람들 가게, 그리고 계양로 이웃사람, 노포 어른들까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노포 어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스피드를 올려보겠습니다. 계양로 맥주라고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 맥주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꾸미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일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항상 한 문장을 정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역 맥주는 무엇인가의 정의를 정하는 게 물론 전 세계 정의는 많겠죠. 근데 저만의 정의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을 지역의 술이라고 저희는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놓고 해야지만이 같이 회의하는 조직원들이 헤매지 않습니다. 먼저 병 사이즈입니다. 보통 수제 맥주는 330ml, 카페에서 먹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든 계양로 맥주는 수제 맥주인데도 불구하고 500ml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른들이 통닭집에 왔을 때 술 주세요 했는데 330ml 주면 서운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ml로 한 겁니다. 왜? 보편적인 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라랑 카스 사이즈랑 동일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수제 맥주는 에일입니다. 에일. 몇몇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보니까 각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술은 전부 다 라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에일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라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맛의 기준점은 테라보다 조금 더 맛있게. 테라보다 훨씬 맛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라보다 조금만 더 맛있게. 아주 조금만. 그래야지 어른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계양로 맥주는 난리 났습니다. 예, 그 디자인의 바탕은 로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역성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맥주를 만들기 위해 보리와 호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호구 회장님이 계양로 맥주에 그 앞에 써있는 계양로라는 글씨를 써주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을지로나 배민채를 썼다면은 그냥 레트로였습니다. 레트로. 근데 저 어른 37년생 60년 동안 저 일했던 분이 계양노라는 글씨를 써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클래식이 되는 거고, 저 계양노 맥주는 더 이상 카피가 불가한 거고 지속성이 생기는 거고 지역성을 가미한 술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분은 계양노에는 과거 극장이 19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서 극장에 그림을 그렸던 분인데 2002년도 최민수의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자기 직업이 사라진 겁니다. 전부 다 CGV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현재는 계양노에서 페인트를 팔고 계십니다. 근데 제 눈에 이분이 보시던 거는 너무 웃는 게 멋있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분을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공유가 돼달라고. 테라는 공유니까 계양노 맥주는 어르신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현재 모델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의 맥주에 모델이 됐기 때문에 또 지역성을 가미한 겁니다. 현재 이분입니다. 요새는 그 하도 언론에 많이 나가셔가지고 연예인병에 걸리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차마 제 입에서 형이라는 말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 간의 뭐 협업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천시장 상 받았고, 상 받을 때 노포 어른 2분까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전시도 합니다. 계양노 맥주를 알려야 되니까요. 아이고. 전시를 할 때는 기획성을 갖고 아주 멋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었더니 이게 사실은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현재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2만 원이 조금 넘는데 맥주 2병에 2만 원이라면 굉장히 비싸지만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천에 이제 기념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언을 했습니다. 계양노 맥주는 인천에서 팔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잘 되면 전국으로 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멋이 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항상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유럽에 가면 그 도시에서만 파는 먹을 것, 살 수 있는 것, 이런 게 저는 좀 더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계양노 맥주는 인천에서만 팔고 갈 거고, 계양노 맥주를 사고 싶거나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계양노로 와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협업입니다. 협업. 저희는 현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문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방법은 인천 중구에는 노포들이 많았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포 어른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양노 프로젝트가 고민했던 지속성, 그다음 협업, 상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길 대표님, 네, 너무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 계양로에서는 정말 행정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도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신나고 유쾌하고 멋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인천시가 아니라 나라에서 상을 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고 모든 곳이 너무 놀랍고, 지금은 너무 화면으로만 봐서 사실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말 거기 직접 지역에 가보시면 너무 그 또 엄청난 기운을 느낄 수 있고, 또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고 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오전에 박경량 회장님께서 그 플랫폼 그 대기업의 그런 독점으로 동네의 그런 맛집들이 사라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 이제 대기업으로 포섭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동네 맛집들이 다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대기업만 남는 그 동네는 상상하기도 싫다,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그런 문제들을 직접 다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 지역에 정말 이 로컬, 이 지역만의 그 브랜딩, 그리고 이 지역만의 문화를 직접 만드시면서, 특히 그런데 또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그런 감각으로 또 이 모든 그 인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또 같이 함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조화까지 어우러지고, 그 지역에서 또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까지 담아서 이 지역에 그 이 멋진 프로젝트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 이창길 대표님께 너무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경기도 의회의 신정현 의원님이시고요. 여기 이 일산 킨텍스가 있는 고양시죠. 고양시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특히 또 이번 세션에 모셨던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 그 경기도 의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연구회의 회장으로 또 활동하시면서 계속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사자로서 또 그 대변자로서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또 내주셨고, 그리고 전국에선 최초로 청년 그 프리랜서 그 지원 조례를 또 그 입법하시는데 가장 처음 최초 입안자이시면서 또 그것이 진정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그 일하고 또 살아가고 놀고 활동하고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런 제도적인 그 뒷받침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신정현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정현 의원입니다. 너무 포장을 근사하게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무척 많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자면 청년 프리랜서는 서울시가 조금 먼저 했어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실수했습니다. 청년자를 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리랜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또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분들 역시도 프리랜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는 청년제를 드러내버리고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토론하면서 그 내용이 다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선은 이제 두 분 발제자분의 발제를 토대로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창길 대표님, 대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발제를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 지역의 내일은 스토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자본들도 스며들어 와서 뭐 동네를 개발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수직과 수평으로 모든 걸 획일한다라는 겁니다. 일산 신도시가 그런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여기에는 둥그러운 모양과 네모난 모양과 다양한 모양들이 공존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있었죠. 이것이 신도시라는 개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로지 수직과 수평만 있는, 도로를 편편하게 만들고 아파트를 30층 이상 높게 짓는, 그럼으로써 이 지역 안에는 이 지역의 역사성, 스토리가 완전히 전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내일은 저는 스토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창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다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역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스토리를 엮어내는 과정 자체가 바로 그 지역의 일자리가 되고 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협업의 가치를 좀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지역의 회복은 공동체성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한 개개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개발 지상주의가 결국은 개개인이 아닌 협업을 통한 조금은 더디고 느리더라도 그 지역의 가치와 또 개성과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상품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 그것은 결국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역사,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계양로 프로젝트는 단순히 계양로 프로젝트로 나왔던 하나의 사업을 넘어서서 바로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이야기들로 시작되는 스토리로 시작되는 다양한 정체성의 활로를 만들어낸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신하영 발제자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은요, 요 발제 내용을 듣고 제가 2017년인가 18년에 작은 연구 사업이라고 경기도 따복 센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출했던 연구 보고서가 막 떠올라서요. 그거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의 자료니까요. 그 당시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정부가 2조 1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후에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대기업과 타협을 했다, 일자리 늘렸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더 이상 일자리는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이제 발제자님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이 시기는 더 이상 이 뭔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재미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 얘기 듣고 많이들 웃던데, 버스 안에 자리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자리가 없는데 더 이상 자리가 없는데 꾸겨 넣는 겁니다. 예. 버스는 출발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곳에 꾸겨 넣는 방법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꾸겨 넣어야지만 겨우 한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그 한두 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겨 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삶, 청년의 내일을 일자리의 개수로만 파악하려 했던 이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버스가 아닌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다양한 형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연구활동가라는 것은 제가 2018년에 발표했던 사회혁신가 기금이라고 하는 이제 제안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지금의 정부가 사회적 가치와 시장 경제의 어떤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활동가라는 이름의 사회혁신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정부가 찾아내지 못한 사각지대의 공간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이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 고양시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사람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운동을 2014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사람 책과 수천 명의 독자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파편화되었던 이 지역 공간을 연결시키고 이 도서관이라는 사람이 곧 책이 되는 공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우리 계양로 프로젝트와 같이 각자의 관심사와 비전과 덮어두었던 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공공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 활동가라는 이 주체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들의 활동과 노동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노동한 거야, 니들은 활동하고 봉사한 것이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일면 맞지만 또 일면 틀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가, 혁신 활동가다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관에 들어가거나 단체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도 없고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3년, 4년 해 나가면서 점점 지역에는 활기가 띄어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창출되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임금으로 혹은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정치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참 좋아요. 저는 월급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 대리운전을 해서 번 돈으로 다음 날 활동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해서 7, 8만 원 벌면 다음 날 식비 3만 원 떼고 나면 5, 6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생계가 어려워져서 더 급박한 일이 생길 땐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 혁신의 중요한 모델을 만들고 발굴하고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제안으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혁신 활동가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인데 이것을 하나의 노동으로서 좀 치환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제가 사람 도서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한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노동의 시간으로 치환을 하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활임금이라는 어떤 지표를 매겨서 제가 일주일간 몇 시간을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통해서 이 사회혁신가 기금에 신청을 하면 제가 그걸 통해서 하는 활동비를 받게 되겠죠. 저는 딱 얼마가 필요했냐면 130만 원이 필요했어요. 딱 130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대리운전도 130만 원만큼만 벌 만큼 하고 나머지는 활동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런 비슷한 개념의 활동들이 있죠. 아쇼카 펠로우나 뷰티풀 펠로우 같은 여러 가지 펠로우십 형태로 이 활동가들의 어떤 활동들을 응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다 폭넓게, 그래서 경기도가 가령 이런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을 50억,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나오죠. 이익공유제 같은 형식으로 이 부분을 나도 관심이 있고 함께 해결해보자 50억, 뭐 100억의 돈을 만들고 이 100억에서 나오는 어떤 이자와 다양한 어떤 부산물로 100여 명의 경기도 사회혁신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를 저는 이제 2018년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요. 보기 좋게 까였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오늘 사실은 신하영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제 연구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바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이 수조 원에 되는 돈을 쏟아붓지 말고요.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일감들을 찾아내서 제안을 하고 이 일감들을 충분히 내가 소화해내므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지금에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더 적절한 일자리 정책이고요.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의 삶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일자리의 개수에 매몰되어 있는 청년 정책들을 뿌리부터 다 뒤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과정들은 사실은 정부가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 정책 이퀄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정책 이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감을 찾고 주거, 생태, 환경, 노동, 건강 다양한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청년도 일을 찾을 수 있고 지역도 내일이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 정책의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는, 관점을 바꿔버리는 정책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제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제가 활동가 당시에 이 뜨거운 마음이 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임기 1년 남았는데 정치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두 분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좀 표본으로 삼아서 다시 활동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하게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의 미래, 지역의 내일은 결국 스토리이고 그 스토리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또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시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 활동을 어떻게 또 노동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회혁신 기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직업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는 아예 그 근본적인 전환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의 토론은 그 토론 그 자체가 스토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토론자 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이우정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아까 이창길 대장님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우정 연구위원님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여시제라는 곳에서 또 연구원으로 하시면서 여시제가 굉장히 그런 지역과 또 지역의 그런 산업들 그리고 대학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그런 시산학 아카데미 이제 그 단체장들 주로 단체장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그런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산학이 연결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그 취지의 시산학 아카데미를 운영을 한 바 있는데 그것에 또 중심에 계셨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또 구성을 또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이 지역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또 인천 사례였는데 인천이 또 광역 지자체이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로서 또 광역 지자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우정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발표 자료 받고 제목만 보면서는 또 약간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또 식상한 또 지방소멸 얘기하고 또 균형 발전 얘기하나 그러면 또 늘 나오는 얘기와 문제 인식밖에 없을 텐데 어떡하지? 막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두 분의 발표 자체가 그 부분은 아마 하시면서 조금은 생각하고 문제인식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오히려 좀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좀 큰 범주에서 얘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되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분 이제 발제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신하영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발제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근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저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정부라고 이제 보통은 쓰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독립된 하나의 그런 정책 영역인 거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사실 좀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실체가 없고 허구적이지 않나 이제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건데 오히려 지방 정부가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살아갔을 때 가장 실체가 있는 바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오히려 신하영 박사님의 그런 그 아야프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확실하게 지방 정부가 그 실험이라던가 어떤 도전적이라던가 중앙 정부가 좀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지방 정부가 오히려 훨씬 더 그 재량성이라던가 정책의 재량성이 참 크구나. 그랬을 때 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또 이게 또 보통 지방 정부에서는 잘 하게 되면 또 중앙 정부에서 갖고 가요. 모범 사례 이러면서 갖고 가서 또 정책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지령이 떨어지거나 뭔가 돈을 준다거나 뭔가를 해주면은 하는데 그 이후 그때부터는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딜레마지 않나.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노인들 그런 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 가져간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제 그런 그 아야프라고 하는 그런 실험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뭐 많이 광고하고 또 홍보하고 다른 지역 지방 정부에도 얘기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방 정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1기, 2기 또 3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실험들이 사실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좀 또 뭐 관심이 있는 지방 정부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뭐 서울, 부산, 뭐 경남 이런 쪽은 오히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좀 같이 요 부분을 엮어 나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저는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서는 청년 정책 내일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디지털 뉴딜 나오고 있긴 한데 거기서의 그 중앙 정부의 정책을 많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원해주고 뭐 6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어느 그냥 그 기관에 가서 약간의 그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180만 원 정도의 일을 받는 형식 그런 부분으로 그치는 거라서 오히려 좀 재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한 10% 전체 예산의 10% 정도라도 일자리 예산에 떼서 이런 정부 이런 부분으로 좀 몇 군데 실험을 하고 또 그거의 결과를 얻고 또 홍보도 같이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한 군데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말이 좀 두서가 없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두 번째 이제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는 이제 분석이었었고 아마 실행을 할 때 신 박사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용어의 상징성이 가지는 거라 그래서 아야프 자체가 이게 뭐 펠로우, 패컬티 이런 식의 그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방 정부라던가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연구라던가 그런 용어라던가 좀 쓸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이했던 게 여기 이제 1기, 2기 팀을 보니까 이제 뭐 몇 팀,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참여했던데 대충 내보니까 1팀 1명이더라고요. 평균. 여기도 보면 그냥 1인의 그냥 활동가, 1인의 기업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인 창업가의 양식으로 창업가는 그러니까 이 연구활동가라고 하는 거지만 그분이 말 그대로 진짜 창업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구나. 단지 그 수익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안 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그런 매출이 없다 손 뿐인 거지. 사실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도 많이 끼칠 수 있는 거고 그게 더불어 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 자료 봤었을 때 이 자료가 사진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가지고 근데 이걸로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미리 이 계약로 프로젝트를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스타에서 그렇게 핫한 것도 제가 알 텐데 그냥 이러면 가서 들려주는 얘기 들어야지 이래서 약간 좀 수동적으로 들었었는데 듣는 동안 좀 미리 찾아보고 올 거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이창길 대표님은 뭘로 수익을 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이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그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 광고든 뭘로든 다 수익 사업이 있는데 혹은 데이터 뭐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과연 어떤 걸로 수익을 내지가 첫 번째 좀 궁금한 점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발표하셨던 그 토론하셨던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연세 드신 사장님들 그분이 각각 갖고 있는 그 달란트잖아요. 그 재능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엮으려고 했는지 그 스토리 플러스 그분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그분도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그 50년, 60년이라고 하는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전쟁을 겪고 나서 현재까지 오는 그 5, 60년의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서 200년 동안 겪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신뢰가 안 쌓인 것 같은데 저는 이창길 대표님께서 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호 간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쌓았구나. 저 사람 거를 내가 가져가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셨을 때 처음에 딱 이렇게 경계하고 오픈된 마인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뭐 자세한 어떤 그 스토리는 있고 그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되게 잘 이루어져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아까 이제 처음에 토론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 네. 제가 이름을 신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있었고요. 제가 요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대전의 소재동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익선동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그냥 소비되고 마는 거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나 뭐 소재동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스토리가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그 안에서 의미도 찾고 그다음에 각각 개별의 그런 뭐 특성이라던가 많이 따라가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큰 공간들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성 거기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뭐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어디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훨씬 더 좀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더 커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노하우라던가 그런 걸 공유를 원한다면 아까 뭐 누구 연락처 알려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조건 안 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가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온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프로젝트에 기반한다면 충분히 본인의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해주고 뭐 노하우뿐만 아니라 뭐 방법까지 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부탁을 받았었을 때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늘 따라 같이 나오는 그 지방 소멸이라던가 균형 발전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게 뭔데 그래서 중앙 정부가 해야 될 게 뭔데 알려줘가 아니라 좀 담론 플러스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그런 역도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저 이런 얘기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정 위원님,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지방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의 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따라가고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적을 해주시면서 네, 그 재정의 일부라도 정말 이 새로운 실험 시간을 주는 여유를 주는 충분히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 것에 좀 새로운 실험들의 그 예산들이 좀 쓰여지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길 대장님께 드렸던 질문은 그 공동체 이제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뭐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다 끝나고 먼저 그 답변을 듣고 또 이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 팁스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이신데요. 팁스타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창업 벤처 이쪽으로는 어쨌든 가장 핫하고 유명한 이제 절대 뺄 수 없는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인가요? 네, 그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을 하는 곳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민간으로 그 스타트업의 창업의 그 종합적인 지원 허브의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영일 센터장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의 청년의 나이로 그 센터장을 맡게 되셨는데 굉장히 그 센터장님 자체가 아주 그 도전적이고 그 모험을 즐기시고 굉장히 그런 여러 실험들을 많이 하시고 세계에 정말 아주 많은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5개 이상의 외국어를 섭렵하시고 그런 굉장히 또 엄청난 또 그 프리젠테이션이나 모든 아주 그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청년 창업인들, 청년 벤처인들의 로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안영일 센터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안영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신정현 의원님께서도 저희 김보람님 소개받고 바로 정정 발언을 주셨는데 저도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개 국어 섭렵 절대 아니고요. 네, 한때 5개 국어를 하긴 했었지만 그 중에 뭐 최근에는 그냥 영어랑 일본어랑 중국어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
프랑스어랑 힌두어는 공부를 하지 않은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언어들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청년 창업인들의 로망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실패한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신정은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혼자 해보려고 하시다가 지금 월급쟁이가 되신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굉장히 공감 가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 또한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한번 창업을 했다가 큰 실패를 하고 그다음 이제 한번 창업했다가 사실 중박 정도의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엑시트를 했고 그 엑시트를 한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 즉 창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활동을 현업에서 계속하다가 이제 너 언제까지 그냥 개인 투자만 하고 있을 거냐? 너 정도면 사회적으로 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누군가가 이제 저를 여기 데려와 주셔서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냥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에 대한 과분한 소개는 정말 저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창길 대장님 정말 저 오늘 여기 너무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 한글 문서도 막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생전에 해본 적도 없는 결제 라인이라는 걸 타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제 다음 페이즈가 시작된다면 이창길 대장님 같은 그런 심장으로 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들과 딸도 이창길 대장님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뭐 저희 좀 뭐 여기 전문 박사하신 분들도 많고 의원님도 있고 그래서 좀 오늘 고급진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가방끈이 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뭐 대중이 공감할 만한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창길 대장님께 좀 제 발표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노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과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분을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제 사실 영국에서 박사를 하는 게 자기 자본으로 했을까 타인 자본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타인 자본으로 했다면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10명 중에 9분은 저 사람은 애초에 나랑 딴 사람이구나 하고 카메라를 끌 거거든요. 네, 10명 중에 10명이 다 공감할 만한 커리어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네, 뭐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아들 딸을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롤 모델 예. 왜냐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제주 맥주도 이제 상장을 하고 하는데 계양로 맥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어메이징 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로드맵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역의 유니크한 스토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맥주가 나왔는데 야 이제 인천에 힘을 등에 업고 예?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보자. 그리고 나도 곧 상장사 대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을 확 박으셨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온리 인천에서만 팔겠고 이 맥주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로지 여기에 오게 하는 중력의 수단으로서만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쓰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나는 이만큼만 벌면 되고 더 벌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집이고 신념인데 그런 신념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신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대장님께서 백그라운드가 좀 대중의 시선에서 어프로치가 가능한 네, 수준이 있으면 참 많은 분들이 안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히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고 저희 아들 딸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아까 질문 받으셨던 거는 추후에 답변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또 열정도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열정도를 운영했던 또 이제 뭐 김윤규 대표라든지 연석 대표 다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라서 너무 또 공감이 많이 가는데 거기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네, 스타트업 뭐로부터 이제 전략 인수 합병 당해서 그 도시 자체가 열정도라는 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견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하청 느낌으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본에 의한 니즈라든지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신념이 꺾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님도 절대 그런 꺾임 없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지금 옆에서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유혹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예, 그 또한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하영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희 연구 활동가가 제일 키워드였잖아요. 네, 액티비스트 리서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가 그냥 저게 창업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창업가가 결국에는 세상에 나는 이런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하면은 돌아가고 근데 이제 그냥 장사를 한번 하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뭘 시작하는 분들은 생각, 행동 실패하고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지나면 접어버리는데 나는 진짜 어떤 신념을 갖고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창길 대장님 같은 분들은 생각, 행동 실패하고 넘어져도 거기서 배워서 일어나서 생각 수정하고 행동 실패, 넘어져도 배워서 일어나서 생각, 행동 실패. 이게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그다음 그 가설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따지고 성공이면 그거 기반으로 새로운 가설, 실패면 거기 또 역시나 배워서 완전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자본 시장에서의 창업가들은 이제 돈이 되는 가설을 수립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가설이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왔을 때 고객들이 지갑을 열어줄 것인가? 일단 그 가설이 맞아떨어져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애초에 돈이 되는 가설이 아닐지언정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가설이면은 도전할 수 있게 우리가 펀드를 마련해 주거나 또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자라는 가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설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이나 진입 경로 그리고 지속적인 본인의 재보수 교육 이런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누군가가 갑자기 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는 어딘가에서 펀딩을 받겠다. 난 거기에 적격자다라고 외친다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10명 중에 9명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등용문을 저희가 임용고시라든지 뭐 행정고시라든지 그런 고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취업 문들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이 경쟁은 뚫었으니까 이 정도 연봉은 받는구나라고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활동가라는 게 만약에 새로운 직무로서 신설이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공무원의 한 이름이 될 것 같은 느낌이지. 네,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되려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를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 기업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사회적 재단이나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여기에 정부의 우리의 예산이 세금이 다 들어가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보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게 뭡니라고 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 말씀해 주셨지만 네 번째 조건은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이 아니라 국가적이나 어떤 지방 사회 자치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들 정말 힘든 것들을 풀어주고 그게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부가가치를 주는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캠페인을 계속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사회에서는 아예 저희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지만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있죠. 지금 이제 그거를 아예 배출권을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측정하는 그리고 기업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컨설턴트들의 전문적인 직업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남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지금은 비즈니스 영역에 와서 충분한 가설로서 작동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이 생존하기 위한 사회의 어떤 그 끈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크레딧을 줘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크레딧을 줘야 된다는 게 지금 환경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연구 활동가로 하면 너무나도 뿌리가 다양할 건데
그 다양한 뿌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합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제가 있는 그냥 완전한 프로핏 중심의, 즉 이윤을 추구하는 중심의 그 기업 집단에서는 그걸 개인들이 다 해나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나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레이더 기술을 풀어서 자율주행차를 완전한 상태로 완성시켰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야. 나는 이게 사회 공익도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익과 고용 창출 다 잡을 거야.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되는 방정식인데 이 동일한 방정식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이런 공평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나도 사실은 무슨 세상을 바꿀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게 각자의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 따라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 근데 요즘 막 청년 고독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너무나도 심각하고 지금 하루에 청년 고독사가 11명 정도가 KBS에서 통계 자료 조사한 거 보니까 그 정도로 되더라고요. 저희가 노년 고독사만 얘기하는데 실제 청년 고독사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은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사회에서 이분들을 꺼내주는 거고 요즘 청년들이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생망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생망에 고독사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에 몰려 있는데 저희가 특정한 선발된 몇몇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재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오늘 그리고 청년들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기초소득에 대한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혹시 기초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 생각해 본 분이 계신가요?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사님들, 연구위원들. 네, 저는 기초소득 재원을 오늘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좀 약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고 대기업들이 개인들을 중견기업들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고 중견기업들은 개인들을 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AI라든지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바이오 테크놀로지 발전하면 할수록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대다수의 이익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AI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칩 인더스트리라든지 거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겠죠.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들 중에 굉장히 뭐 수많은 멀티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들이나 평균적인 시장에서 성장하는 곡선보다 훨씬 더 큰 크로스 곡선을 분명히 그릴 겁니다. 성장 곡선을. 기업의 사내 유보금도 많이 쌓여갈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업의 사내 유보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과세를 할 건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쌓여가는 대한민국 시총 1등부터 뭐 20등까지의 기업들에게 기업의 사내 유보금 또는 이익 잉여금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퍼센트를 전 국민에게 지분의 형태로 배분하면 어떨까? 네, 지분의 형태로 현금의 형태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KKO 그룹이라든지 NAB 뭐 그룹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의 이익 잉여금 같은 것들을 전 국민에게 지분의 형태로 매년 동일한 양만큼씩 분배하면 전 국민이 그런 회사들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현금이 필요하면 해당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해당 회사를 본인이 좀 더 깊이 보고 응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현실적으로 진짜로 전 국민에게 얼마씩 배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이 모든 회사들을 지금 근데 나중에 혹시 프라이빗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큰 기업들과 이 개인들이 즉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년들까지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주식을 배분하는
이제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또 저희가 특별한 형태의 어떤 과세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상생 구조를 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뭐 산업도 분명히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고, 아까 AI의 혜택이 제조업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조업 중심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이 속도는 리니어하지 않고 난리니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사고 방식이나 진화 방식 같은 것들은 늘 저희가 평형적으로 가지. 네. 그렇게 굉장히 가속화되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고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 기업들의 어떤 발전 속도의 보폭에 맞춰서 개인들의 발전 속도도 함께 맞춰줄 수 있게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뭐 기초소득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장이 된다면 개인들이 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네, 좀 더 우리 사회에 그 현실적인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일 센터장님, 네,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일 센터장님은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셨는데, 네, 저 또한 안녕일 센터장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고,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그 이창길 대장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던 거는 이제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같이 함께 이제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제 신하영 교수님께도 이제 그 연구 활동가의 그 이제 이제 새로운 또 직업으로 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직무 능력이나 진입 경로, 이제 재보수에 하나 더 해서 어쨌든 그런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이 사회의 그런 아킬레스건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이게 정말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제 좀 캠페인하고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되게 저도 뜨끔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소득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네, 사내 유보금이나 이런 또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대안으로 제시해주면서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학회가 제가 태어나서 참가했던 학회 중에 오늘 이 세션이 정말 가장 이렇게 학회가 재미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함께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중기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으실 정말 젊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더더욱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또 이 분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젊은 분들로 또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특히 조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겠지만 오늘 동국대학교의 네, 또 학생 네, 분께서 정말 엄청 집중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오전 오후와는 달리 정말 아주 조금 선배 형 누나들의 어쨌든 이야기들을 들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혹시 어떤 네 감상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꼭 네,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앞으로 네, 나오셔서 네. 저는 24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창업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좋은 기회로 여기에 참석되어서 정말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느꼈던 감정은 창업 준비생으로서 좀
미래에 대해 어두웠었는데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셔서 좀 안심받고 네, 그런 위안감을 많이 얻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네, 토론자 분들께서 주셨던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창길 대표님과 네, 신하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수익성, 이제 지속 가능성, 수익성의 문제, 그리고 정말 뜨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열정도가 그 푸땡에 인수 합병되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좀 하청 업체가 되어 버렸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정말 경계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도대체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네,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노? 아무튼 네, 백그라운드 문제 그 네 가지 예, 이렇게 답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까처럼 유튜브 200 감기식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멤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살아도 살만하구나. 저렇게 살아도 외제차 타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적 부가가치를 말씀하셨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수익을 내냐 못 내냐입니다.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회를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제가 노포 어른들을 처음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몸으로 100% 부딪혀야 되는 게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노포 어른들 나이가 37년생, 85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대한민국과 그분들이 살았던 대한민국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가 아예 안 통합니다. 안 통해. 방법은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저희 찾아가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이었어? 내일 와. 그랬어? 나 병원이야. 부지기수였습니다. 처음엔 아예 사기꾼 취급했고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방법은 계속 찾아가는 거죠.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이제 생각은 다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할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노포 어른들을 움직였던 가장 큰 건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결국엔 처음에는 문화를 얘기했고 철학을 얘기했고 인천의 문화를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분들이 저희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렇고, 그 다음에 왜 어른이 멋있는 건지, 왜 인천에서 중요한 건지, 왜 젊은 친구들이 그 어른한테 가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설명했을 때 그때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행동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저의 수입은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 멤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계양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무조건 다들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 멤버 중에서 실제로 요식업을 했던 친구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처음이었고 저는 지금 계양로 통닭 사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는 직업이 뭐야 가끔 물어보는데 저도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계양로 통닭 사장이고 계양로 통닭이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은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인천 출신답게 인천에서 조그맣게 장사하셨습니다. 평범한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보기엔 세트장님이랑 저는 나중에 술을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그런 것 같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2박 3일의 휴가를 받는데요. 와이프로부터. 한번 네. 놀러 오십시오. 그때 제가 계양로에 가서 네. 한번 놀러.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혹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제안들이 옵니다. 근데 그 제안들이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냐.
자꾸만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자꾸만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제안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로로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제안도 많이 듣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멋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됐나요? 이게 질문에 네, 답이? 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답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국의 여러 정말 지역, 로컬 이런 여러 곳들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많이 다니는데, 네, 하도 많이 다녀봐서 뭐 일본도 전국으로 다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근데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좀 오만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흉내 내는 곳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관광지에 불과한 건가, 뭐 그런 진짜와 가짜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정말 진짜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다음 달에 이제 제가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하기보다는 그냥 현장에 모시고 직접 그냥 보시고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시장 군수님들 모시고 인천 계양로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신하영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사회혁신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주셨던 그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러너십하고 사회혁신가하고 다 맞닿아 있고, 지금은 또 리빙랩이 뜨니까 리빙랩 내부의 활동가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가가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가서 만나보면은 예전 10년 전에 사경 파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사회혁신으로 갔다가 지금 또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연구 활동가라고 한 이유가, 사실 말씀한 대로 방법론적으로도 뭐 린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앙트러프러너십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왔고, 이 IF 처음에 리터러처 리뷰했던 것들 중에도 스탠포드 앙트러프러너십 센터 것들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이제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용어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던 거 연결되는 건데, 연구 활동가로 이름한 이유가 사실 사회혁신가나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당위적인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을 때 이 청년 친구들이 그래 좋은 일 하네라고 계속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뭐 하는 사람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저 활동가예요, 저 연구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의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정체화하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활동가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게 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파티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지슬레이터지만 나는 리서치하고 액티비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연구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건 이 친구들의 어떤 신념이 나타내는 단어고, 연구라는 건 이 친구들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연결지어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적으로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확보할 거냐. 근데 이거는 제가 그 4가지의 직업 요건 중에서 이 친구들이 독자적인 진입 경로가 있어야 되고, 이 친구들 인증해주는 기관이라는 게 사실 존재해야 되고, 권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시민의 자원이 분배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8, 9년 동안 하나의 정권이 계속되면서 1년에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책과의 접합도가 높고 정책 친화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자원을 독식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연구활동가가 되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전문적인 과정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갖고 있는 당위적인 언어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기, 2기 활동가 친구들 프로파일링 했던 거 말씀드리지만 최소 5년 이상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작은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 이렇게 해결을 봤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더 많은 저희가 패컬티라고 그 좀 더 시니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는 게 패컬티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지 이제 팁을 얻고 싶어요. 요 단계까지 온 사람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익의 자원을 지원받았을 때 그게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전문가로서 이 친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 저는 그 지방정부의 어떤 성공한 정책 실험 사례가 중앙으로 갔을 때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망한다는 표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계속 있었고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교수 임용이 되고 나서 이제 지방 소도시에 가 보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이나 거기서 얘기한 중앙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얘기하는 정책적 용어가 얼마나 식물화 될 수밖에 없는지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방 정부들이 싱크탱크를 다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만들고 그거를 이식시키면 반드시 그건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칭 펀드식으로 돌아가는 정책 이식 사업보다는 이제 지방 정부가 각각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본인들이 본인의 싱크탱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싱크탱크는 그 지방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연구활동가가 되어서 문제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래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오늘 이 세션이랑 접붙이고 싶었던 것이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지방 정부의 정책이 생명력을 가지는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대학을 나왔든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전문성을 얻고 유턴을 해서 왔든 간에 어쨌든 그 지역의 친구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생명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인천 사례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들어보니까 인천의 아들이셔가지고 거기 계약로를 바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지속 가능성 관련한 건데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 지속 가능성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사실 아시아 지역을 하다 보니 다른 외국에 있는 친구들 사례를 들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기업의 펀딩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중에서 뭐 본인들이 동물 실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업은 뭐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그 펀드를 일부분은 반드시 환경운동에 넣어야만 하고 동물권 보호운동에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조차도 있을 수 있는 기업이란 그 기업 문화가 사실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계속 초래하지만 그 비용을 계속해서 보수하는 과정에도 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통로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통로를 그냥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아까 이제 잉여 자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통로를 공식화하고 그 통로를 의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활동가들이 그 펀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거나 그것이 책무나 부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게 투자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하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5분의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에게서 청년의 내일과 지역의 내일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이제 모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모든 지역이 다른 지역이 복사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그런 특화된 또 그런 로컬 브랜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또 그 중심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5분이 이렇게 연결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일단 저희가 먼저 계학로 통닭을 같이 함께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한 뒤에 이제 안영일 센터장님만 남으셔서 숙박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네 소상공인 분들, 청년 소상공인 분들 이런 곳들이 또 이 사용자 공유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서
모두가 같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그런 주권들이 더 이 청년 소상공인과 이제 사용자분들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같이 함께 오전 세션 내용과 또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AI 인공지능 전문가이신 이경정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경정 교수님께서도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그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감성적이고 인간의 그런 감성이나 경험 자극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계항로 프로젝트의 사례가 더 이렇게 빛이 났던 것 같고 앞으로의 그 도시의 그 미래 그리고 도시 경제의 미래는 그러한 인공지능 같은 그런 하이테크 그리고 이 계항로 프로젝트 같은 그 하이터치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함께 굉장히 이상적으로 결합된 그 도시가 가장 이 미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간이 이렇게 초과됐는데도 늦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가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신 대한민국의 희망, 이 미래 인재 이 5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